행복해지려면 낙관성이 필요한데요. 부정적인 사람들은 삶의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낙관적인 사람은 인생이 정답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답이 있어서 삶이 꼭 이 방향대로 되어야만 행복한 게 아니란 걸 아는 거죠. 이때 낙관성은 낙천성과는 다릅니다. 낙천적인 성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삶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입니다. 작년에 돌아가신 고 송해 선생님의 이야기를 통해 낙관적인 사람은 삶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느껴보시죠. 송해의 낙관성. 낙관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한국인이면 누구나 익히 알고 있을 만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겠다. 바로 송해다. 그는 낙관성의 교과서에 해당될 만한 사람 중 하나다. 송해는 황해도 출신의 코미디언, 가수 그리고 MC다. 잘 알려진 것처럼 그는 방송인 중 국내에서는 최고령이다. 이미 90세가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전국노래자랑의 MC를 맡았고 65년간 부인과도 금슬 좋기로 유명했다. 하지만 만약 누군가가 송해의 이러한 삶을 부러워하면서 선생님은 참 운이 좋으신 분 같아요 라고 말한다면 아마 그는 펄쩍 뛸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6.25 때 부모님 그리고 가족과 생이별했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외아들을 불의해 오토바이 사고로 먼저 떠나보내는 불운을 겪었기 때문이다. 대학생이었던 외아들이 사고가 날 것을 염려해 오토바이를 절대 못하게 말리고 아내가 자신 몰래 사줬던 오토바이를 부숴버리기까지 했지만 아들은 결국 아내가 몰래 사준 두 번째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빗길에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비관적인 사람들은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을 겪으면 비극이 더 깊어지는 방향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두고서 가정불화를 겪다가 이혼하기도 한다. 하지만 송해의 낙관성은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었을지라도 이미 일어난 비극이 또 다른 비극을 낳는 것은 막을 수 있었다. 외아들을 떠나보낸 송해가 아내에게 화를 내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그 또한 외아들을 떠나보낸 직후 아내를 원망하고 미워하기도 했다. 하지만 북에 두고 온 어머니가 자식인 자신을 잃었을 때의 심정과 외아들을 잃은 아내의 심정이 같다는 것을 깨달은 후부터는 아내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안쓰러움과 고마움을 바탕으로 세상의 풍파를 함께 헤쳐나가기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보인다. 송해는 일사후퇴 때 혈혈단신으로 남쪽으로 내려온 실향민이었다. 생활 기반이 없어서 무척 어렵게 생활했고 축하해줄 가족이 없어서 결혼식도 올리지 못한 채 아내와 63년을 살았다. 그래서 90세 기념으로 사랑하는 아내를 위한 결혼식 이벤트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그는 아내에게 평생을 갚아도 모자랄 만큼 빚을 지고 살아왔소 라는 사랑 고백을 했다. 물론 송해도 좌절을 경험한 적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시리에 빠져 자살을 기도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마치 프리드리히 니체가 나를 죽이지 못한 것이 나를 강하게 만든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러한 좌절의 경험은 그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송해를 포함한 세대별 출연자들을 대상으로 고민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진 적이 있었다. 각 연령대별 출연자들이 다음과 같은 고민을 털어놓았다. 먼저 60대 출연자가 옛날 같으면 우린 죽을 나이야 라고 운을 뗐다. 그러자 70대 출연자는 제일 무서운 건 방송국에서 배역을 안 줄까봐 라고 말했다. 그리고 80대 출연자는 주변의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며 보내나. 시간은 많고 이거를 어디 가서 보내나 갈 곳이 없다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때 한 출연자가 송해에게 물었다. 선생님은 고민이 있나요? 그러자 그는 나는 희망이 있지. 지금부터 내 마음에 있는 것을 해봐야겠다. 내 시대가 왔다. 이렇게 생각해. 라고 답해 출연자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이것이 낙관적인 사람이 생각하고 실천하는 방식이다. 때로는 암흑의 시대를 살아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낙관적인 사람 역시 시대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다. 일제강점기의 독립군 투사이자 혁명가로서 불꽃처럼 살다간 김산이 남긴 말은 시대의 비극 속에서 개인에게 허락된 최선의 삶이 무엇인지 잘 보여준다. 나의 전생에는 실패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하나의 승리만큼은 간직할 수 있었다. 그것은 나 자신에 대한 승리다. 좋은 일은 최대로, 안 좋은 일은 최소로. 낙관적인 사람은 비관적인 사람보다 좋은 일은 더 많이 경험하는 동시에 나쁜 일은 더 적게 경험하게 된다. 그 이유가 단순히 낙관적인 사람은 비관적인 사람보다 운이 좋아서는 아닐 것이다. 그보다는 낙관성이 삶이 그런 방향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도록 생각을 조직화하는 동시에 행동으로 옮기게끔 만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살아가면서 후회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은 바로 낙관성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낙관적인 사람이라고 해서 후회를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인 이상 후회를 안 하면서 살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인간의 삶에서 전체 후회의 총량은 시간이 흐를수록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간이 취할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은 시간이 지날수록 후회의 증가율을 낮추는 것이다. 낙관성 전략을 취할 경우 삶에서 후회가 계속해서 증가해 나가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형태, 일명 로그 함수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예컨대 처음 10년간의 후회 횟수가 나머지 90년에 걸쳐서 후회하게 될 횟수와 같아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인간의 삶이 추구할 수 있는 최고의 지향점은 후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점진적으로 후회를 줄여나가는 것이다. 앞으로 꾸준히 낙관성을 증진하기 위한 훈련을 해보기 바란다. 그 요령은 다음과 같다.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것이 혹여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게 하는 사건일지라도 낙관성의 관점에서 그 사건을 해석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다음의 예시가 낙관성 훈련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당신에게 다음과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떠올려 보자. 지하철을 타고 약속 장소로 이동하다가 원래 하차해야 하는 역을 지나쳐 약속 시간에 늦게 되었다. 만약 지금까지 해당 사건에 대한 자신의 자연스러운 반응이 짜증나, 나는 맨날 이 모양이야 였다면 그대로 답하면 된다. 이러한 반응이 꼭 낙관적인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상관없다. 당분간은 어떤 일이 일어나든 간에 자연스러운 반응을 하던 대로 하면 된다. 다만 낙관성 훈련 차원에서 자연스러운 반응을 한 다음에 뒤이어 조금만 더 낙관적인 해석을 덧붙이는 것이다. 앞의 예에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낙관적인 해석은 방심하다 보니 실수했네, 다음에는 조금 더 신경 써야지 가 될 것이다. 낙관성 훈련이 거듭될수록 긍정적인 사건이든 부정적인 사건이든 당신의 자연스러운 반응이 처음보다는 점점 더 낙관적으로 변해갈 것이고 뒤이어 덧붙이는 낙관적인 해석 역시 더욱더 자연스러워질 것이다. 그러니 꼭 실천해보자. 인간은 행복하기 때문에 웃을까요? 아니면 웃기 때문에 행복할까요? 웃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웃을 때 움직이는 근육들이 뇌로 신호를 보내 행복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한 연구에서 연필을 입에 물어 웃는 근육을 활성화시킨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의 감정을 측정했습니다. 연필을 입에 문 그룹이 더 행복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행복하기만 한 게 아니라 창의성, 문제 해결력 등 뇌의 전반적인 기능까지 향상되었습니다. 행복하게 해줄 뿐 아니라 뇌까지 똑똑하게 만들어주니 낙관성 훈련을 매일 해보는 건 어떨까요? 사랑과 심리적 동화. 사람들 중에는 하버드 대학의 성인 발달 연구에서 행복한 삶의 비결로 친밀한 인간관계를 제시했다는 설명을 듣고 다음과 같이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들이 있다. 그 빤한 것을 꼭 거창하게 연구를 해봐야지 않아. 하지만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냉소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 봄의 온기가 차가운 겨울눈을 사라지게 하듯이
친밀한 관계가 주는 따뜻함 역시 냉소 속의 차가움과 공존할 수 없는 법이다. 베일런트는 75년간 200억 원이 넘는 연구비를 투입했던 하버드 성인발달 연구를 결산하면서 행복은 오직 사랑을 통해서만 오며 그 이상의 행복 비결은 없다고 단언했다. 물론 베일런트가 이러한 주장을 처음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 로마의 시인 푸블리우스 베르길리우스 마로도 이미 2000여 년 전에 똑같은 주장을 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정복한다. 그렇다면 겉으로는 유사해 보이는 베르길리우스의 주장과 베일런트 결론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그 둘의 차이점으로는 다음에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베르길리우스의 주장은 시인의 직관을 바탕으로 한 것인 반면에 베일런트의 결론은 268명의 삶을 75년 동안 추적 조사하면서 비교하고 분석한 경험적인 자료에 기초한 것이라는 점이다. 둘째, 베르길리우스는 사랑을 문학적으로 아름답게 표현한 반면에 베일런트는 사랑을 심리학적으로 분석하면서 그 핵심 요소로 심리적 동화를 제시했다는 점이다. 심리적 동화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정신적인 표상의 형태로 마음속으로 담아내는 과정을 말한다. 배우 차인표는 SBS 힐링 캠프에서 심리적 동화의 세계에 눈뜨지 못했을 때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직접 소개한 적이 있다. 차인표는 스타가 된 후에 공명심으로 선행을 베풀려고 안간힘을 쓰던 때가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다른 사람을 도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방법을 몰랐다는 것이다. 구호단체를 믿을 수 없었던 그가 선택했던 방법은 자신이 직접 가난한 사람들을 방문해서 돈을 나눠주는 것이었다. 이러한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처음에 차인표는 가난한 지역의 동사무소에 직접 전화를 걸어서 자신의 이름을 말한 다음 가난한 사람을 돕고 싶으니 관할 지역 내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의 집 주소를 알려달라고 요청을 했다. 하지만 취지가 좋더라도 엄연히 공공기관에서 사생활 관련 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함부로 알려줄 수는 없었기 때문에 담당 직원은 그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다. 자신의 선의가 무시당한 것 때문에 화가 치밀었던 차인표는 직접 수소문을 해서 적당한 곳을 찾아냈다. 그 후 자신이 보기에 가난해 보이는 지역을 매니저와 함께 방문했다. 그때 그가 택한 방법은 가난한 지역의 아파트를 찾아가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주민들에게 한 가구당 10만 원씩 돈 봉투를 돌리는 것이었다. 그러자 함께 동행한 매니저가 "형,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가난해" 라는 푸념을 했다. 이 말을 들은 차인표는 비로소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차인표의 이러한 일화는 심리적 동화가 일어나지 않은 조건에서는 아무리 좋은 뜻을 품고 있더라도 선행을 베푸는 일조차 쉽지 않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하지만 시행착오 끝에 차인표는 마침내 다른 사람을 지혜롭게 돕는 방법을 깨닫게 된다. 어느 날 그는 우연히 아내 시네라를 대신해 컴패션 인터내셔널이라는 국제 어린이 양육기구 행사에 참여하게 됐다. 인도 콜카타 지역의 빈민촌을 방문하는 일정이었다. 평상시 차인표는 아이가 둘씩이나 있는 아내가 육아는 제쳐두고 봉사활동에 매진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아내에게 등 떠밀리다시피 그곳을 방문하게 된 그는 여행하는 내내 못마땅한 표정을 짓고 짙은 선글라스를 착용한 채 곁을 주지 않는 등 일행들과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처음 출발할 때 차인표에게 그 일정은 봉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홍보물 촬영을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다른 모든 일행들은 자비로 참여하는 봉사단체의 국제활동에 공식적으로 비즈니스 클래스 항공권을 요구했다. 심지어 일행들과 마주치기 싫었던 차인표는 주최 측에서 제공한 비즈니스 클래스 항공권을 자신의 항공 마일리지를 이용해 퍼스트 클래스 항공권으로 업그레이드에 탑승했다. 그의 그런 모습에 일행들이 말조차 붙이기 어려워하던 그때 컴패션의 서정인 대표가 차인표에게 어렵게 다가와 다음과 같은 부탁을 했다. 차인표 씨, 지금 차인표 씨가 만나러 가는 아이들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아이들입니다. 죄송한데 이 아이들 만나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정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이런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이 아이들은 아마 태어나서 그 누구에게서도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못 들어본 아이들일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차인표는 대수롭지 않게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다고 대답했다. 5시간에 걸친 힘든 여정 끝에 빈민촌에 도착했을 때 저녁 무렵인데도 마을에 어린 아이들이 마중을 나와 있었다. 차인표는 서정인 대표가 부탁했던 이야기들을 들려주기 위해 더럽고 냄새나는 옷을 입은 아이들 곁으로 다가갔다. 바로 그때 맨 앞줄에 있던 7살쯤 된 인도 남자아이가 그에게 악수하자며 손을 건넸다. 무심결에 아이의 손을 잡는 바로 그 순간 차인표는 마음속에서 울리는 목소리를 들었다.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으니 우리 위로하면서 같이 가자. 놀랍게도 그 순간 이 목소리가 마치 폭포수처럼 선명하게 들려왔다고 한다. 그날 자신이 했던 행동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아이의 손을 잡았던 것뿐인데 그 이후로 자신의 삶과 가치관이 송두리째 바뀌었다고 한다. 이러한 심리적 재탄생의 경험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심리적 동화다. 차인표가 심리적 동화를 체험한 것이 일순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오해하지 않기를 바란다. 돈 봉투 돌리기 일화가 보여주듯이 차인표는 심리적 동화의 세계에 새롭게 눈뜨기 이전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선행을 베풀려는 시도를 통해 마음의 밭을 오랫동안 경작해왔다. 돈은 행복을 보장해주지 않는다. 그리고 이번 강의에서 소개한 것처럼 행복은 유전적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니다. 하버드 성인발달연구가 입증한 것처럼 행복은 오직 사랑을 통해서만 체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행복이 사랑을 통해서만 오는 이유. 인간의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긍정적 경험은 오직 관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 여기서 가장 값진 긍정적 경험은 기쁨, 희망, 믿음, 사랑, 감사, 연민, 용서, 경외감 등을 말한다. 물론 단순히 긍정적인 경험을 말한다면 앞서 언급한 경험들 이외에도 재미와 안락함 등 다양한 경험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우리는 재미와 안락함과 같은 가치를 사랑과 믿음 등 최상위 가치만큼 중시하지는 않는다. 순교자처럼 믿음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는 사람은 있어도 재미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쁨, 희망, 믿음, 사랑, 감사, 연민, 용서, 경외감과 같은 긍정적인 경험들의 공통점은 그들 중 어떤 것도 나에 관한 것이 아니며 나 홀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의 삶 속에는 성적인 충동, 배고픔, 분노, 공포 등 다양한 부정적 경험들도 있다. 이러한 경험들은 나 홀로 존재하는 무인도에서도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최상위의 긍정 경험들은 오직 다른 존재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경험할 수 있다. 행복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삶 속에서 기쁨, 희망, 믿음, 사랑, 감사, 연민, 용서, 경외감과 같은 최상위의 긍정 경험들을 체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행복 역시 관계를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는 감정이다. 그리고 이러한 행복감을 경험하는 데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마음속으로 담아내는 심리적 동화 과정, 즉 관계를 내재화하는 능력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심리적 동화의 세계에 눈뜨지 못한 사람이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린 왕자에서 생텍쥐페리는 심리적 동화라는 학술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관계를 내재화하는 심리적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줬다. 특히 사막여우와 어린 왕자의 첫 만남은 그러한 심리적인 과정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장면이다. 혼자 슬퍼하던 어린 왕자의 앞에 나타난 사막여우는 길들이다, 곧 관계를 맺는다라는 화두를 던지고 어린 왕자는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에 대해 질문한다. 그러자 사막여우는 관계를 맺는다는 것과 시간과의 상관관계에 대해 설명해 준다. 관계를 맺기 전까지 사막여우와 어린 왕자의 존재는 서로에게 무수히 많은 대상들 중 하나에 불과하지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과 시간을 통해 길들여진다면 서로가 서로에게 단 하나뿐인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왕자는 자신을 길들여 달라고 부탁하는 여우에게 찾아야 할 것도 있고 알아야 할 것들도 많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고 불평한다. 그러자 여우는 요즘 사람들은 서로를 배우거나 알아갈 시간조차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 후 여우는 친구를 만들어서 파는 상점은 없기 때문에 만약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다면 시간을 투자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말한다. 어린 왕자가 다시 누군가를 길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묻자 여우는 오해의 근원인 말보다는 행동으로 조금씩 다가가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대답한다. 그러면서 어느 하루를 다른 날과 다르게 만드는 특별한 시간을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알려준다. 뒤이어 여우는 어린 왕자에게 만약 서로가 길들여지게 되면 행복이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저절로 알게 된다며 이렇게 덧붙인다. 예를 들면 만약 내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그리고 4시가 되어갈수록 나는 점점 더 행복해질 거야. 이 장면에서 사막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들려준 행복의 비밀은 바로 관계가 소중한 이유는 그 관계에 쏟은 시간 때문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언가를 잘 보려면 눈이 아닌 마음으로 봐야만 한다는 것이었다. 만족감과 행복을 착각하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좋은 차를 타고 비싼 가방을 사는 건 만족감을 높이는 일이죠. 만족감이 곧 행복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연결되고 소통하고 그 과정에서 느끼는 기쁨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내가 물질을 지나치게 탐하진 않았는지 되돌아보고 앞으로는 인간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보면 어떨까요? 원하는 것, 좋아하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것. 현대 중국 문학을 대표하는 문학가 루시는 고향이라는 소설에서 희망에 대해 본래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말하며 길에 비유했다. 지상에는 원래 길이 없었는데 걸어다니는 사람이 많아 길이 생긴 것이라는 비유가 그것이다. 이처럼 희망은 분명 존재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 물론 희망은 환상과는 다르다. 환상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상일 뿐이다. 반면 희망은 사랑스러운 과거의 경험에 대한 기억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실상에 기초한 것이다. 마치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희망은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이 아닌 긍정적인 감정을 지향하게 한다. 어느 개인이 희망을 포기한 적은 있어도 역사상 인류가 희망을 포기한 적은 없다. 이런 점에서 희망은 개인의 선호가 아니라 집단의 선호를 반영하는 것이며 주관성과 객관성의 특징을 동시에 갖고 있는 간주관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삶에서 이러한 전망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대표적인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우울증이다. 우울증의 핵심 증상은 자기, 세계에 그리고 미래에 대해 부정적인 관점을 나타내는 것이다. 마틴 셀리그만에 따르면 전통적으로 우울증의 치료와 관련해서는 이 3가지 핵심 증상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자기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에 더 많은 관심이 주어졌다. 하지만 우울증의 3가지 증상들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미래에 대한 부정적 관점이다. 이런 점에서 우울증은 한마디로 역기능적인 전망으로 인한 정신장애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맹목적인 집착과 같은 역기능적인 전망과 적응적인 전망의 차이는 무엇일까? 이 둘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최근 신경과학자들이 뇌의 보상체계가 2가지 양식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밝혀낸 점은 이러한 의문을 해결하는 데 좋은 단서를 제공한다. 흥미롭게도 사람의 뇌에서는 원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관장하는 영역이 서로 다르다. 원함 시스템은 선택이 일어나기 전에 외부의 목표 대상의 욕구를 느끼는 정도에 따라 작동한다. 대조적으로 좋아함 시스템은 선택을 한 후에 목표 대상에 여전히 매력을 느끼는 정도에 따라 기능한다.
공상, 환상, 망상 그리고 중독은 기본적으로 원함 시스템과 조화함 시스템 사이에 불일치가 나타나는 것과 관계가 있다. 이러한 행동들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회피 동기에 기초한 것으로 부적절감, 불편감 및 심리적 고통 등의 심리사회적 부적응을 야기할 수 있다. 반면 적응적인 전망은 원함 시스템과 조화함 시스템의 공조가 잘 유지되는 상태에 해당하며 주로 즐거움을 찾아 나서는 접근 동기와 관계가 있다. 마약에 중독된 사람은 마약이 주는 쾌락에 이끌리게 되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헤로인에 빠져 있을 때는 절대로 외롭지 않아요. 마치 애인이 있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이 말이 쾌락을 경험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마약 중독자가 자신의 외로움을 고통스럽게 호소하는 것이다. 따라서 약물 중독은 회피 동기와 연관된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약물에 중독된 쥐는 약물을 섭취하는 동안 혐오 반응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는 약물에 중독된 쥐가 해당 약물을 간절히 원하는 것은 결코 그 약물을 좋아해서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보통 마약에 중독되는 과정에서 신경회로가 손상된다. 그 결과 일단 중독된 다음부터 마약은 중독자에게 쾌락을 주기보다는 신경회로의 손상으로 인한 끔찍한 고통을 일시적으로 경감시켜 줄 뿐이다. 이런 점에서 원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음미의 과정이 나타나는지 여부라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적응적인 전망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고 향유함으로써 삶에서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하지만 좋아하는 일을 실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서로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꽃을 좋아하는 사람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꽃을 바라보면서 만족감을 경험할 수 있다. 하지만 꽃을 그저 좋아하기만 하는 사람은 꽃을 사랑하기에 물도 주고 정성껏 돌보는 사람이 경험하는 기쁨은 맛보지 못한다. 왜냐하면 프랑스 철학자 콩트 스퐁빌이 강조한 것처럼 사랑이 없는 기쁨은 상상조차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행복의 본질은 쾌감이나 욕구 충족을 통한 만족감을 경험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젖먹이 동물인 포유류의 핵심 감정, 즉 관계가 선사하는 최상위의 긍정 감정들을 경험하는 데 있다. 접근 동기의 출발점에 욕구 충족을 통한 만족감이 있다면 그 종착점에는 기쁨이 있다. 만족감보다는 기쁨이 심리적으로 더 성숙한 감정에 해당된다. 왜냐하면 쾌감이나 만족감은 고통을 배척하는 반면 기쁨은 고통조차도 끌어안기 때문이다. 사실 고통을 수용할 줄 모르는 사람은 희망의 기쁨을 맛볼 수 없다. 자기 기만과는 달리 희망의 기쁨은 기꺼이 슬퍼할 마음의 준비를 갖춘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장례식장에서는 쾌감이나 만족감은 찾아볼 수 없다. 죽음은 우리에게서 모든 쾌감과 만족감을 빼앗아가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쁨은 장례식장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오랜만에 지인들과 만나는 재회의 기쁨이 있고 고인과의 추억을 기리는 기쁨이 있으며 고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주는 기쁨이 있다. 결론적으로 무언가를 간절히 원한다고 해서 꼭 그것을 좋아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또 무언가를 정말 좋아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을 사랑하게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행복의 비밀은 원하는 것, 좋아하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것의 차이를 이해하고 그 세 가지를 하나로 통합해낼 수 있는 전망을 지혜롭게 실천하는 데 있다. 오늘이 말한 대로 희망은 죽음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삶에서 희망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전망이 필수적이다. 비극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전망할 수 있는 것. 주유소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전신화상을 입게 된 윤평실이 있다. 그가 비극적인 사건을 체험한 후에도 좌절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간 이야기는 삶을 지혜롭게 전망하는 데 유익한 시사점을 준다. 윤평실은 사고 직후 한동안 자신의 외모에 대한 열등감 때문에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숨어 지냈다. 그 무렵 그는 화상으로 뭉개져 몇 개 남지 않은 손가락을 사람들에게 내보이고 싶지 않아서
이를 감추기 위해 주머니가 큰 옷을 직접 만드는 일을 시작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나중에는 본격적으로 의상실 일을 하게 되었다. 윤평실이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의상실 일을 하면서부터 뭉개진 손은 더 이상 미운 손이 아니었다고 한다. 오히려 삶에서 새로운 희망을 느끼게 해준 예쁜 손인 동시에 감사한 마음을 심어준 고마운 손이 되었다고 한다. 그 후 윤평실은 좋은 남편을 만나 가정도 꾸리고 두 아들을 얻게 되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30대 후반의 나이에 남편을 교통사고로 먼저 떠나보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서 좌절하지 않고 한 번 더 힘을 내 모진 세월을 살아냈다. 그에게는 장성한 두 아들이 있었다. 한 방송에서 직장 때문에 떨어져서 지내는 두 아들이 엄마를 방문해 저녁 식사를 하는 단란한 장면이 방영된 적이 있다. 저녁 식사를 하며 두 아들은 연신 엄마 밥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다며 감탄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장남은 엄마의 손을 어루만지면서 세상에서 가장 예쁜 손이라며 자랑스럽게 말했다. 아까 소개한 쥐 실험 결과를 떠올려 보라. 심각한 스트레스가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 결정적인 요인은 비극적인 사건이 유발하는 고통의 강도가 아니다. 그보다는 비극적인 사건의 상처를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극복한 적이 있는지 여부가 더 중요하다. 두 아들에게서 세상에서 가장 예쁜 손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윤평실은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과거의 전신화상으로 입은 정신적인 상처로부터 온전히 벗어날 수 있었을 것이다. 세상에 자식들로부터 그러한 사랑을 받는 부모가 얼마나 되겠는가. 비록 찰나의 순간일지라도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마도 그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중 하나라는 느낌을 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특별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윤평실이 아들의 말에서 신뢰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 조건이다. 만약 똑같은 말을 듣고도 믿음 대신 불신의 감정을 경험한다면 어떻게 될까? 불신의 감정에 휩싸인 채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똑같은 말을 듣더라도 자신의 아들이 유산상속을 기대하는 맥락에서 위선적인 말을 한 것이라고 느낄 수도 있다. 만약 그렇다면 그러한 경험은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이 될 것이다. 하지만 방송을 끝까지 시청한 사람이라면 그가 두 아들의 진심 어린 마음에 강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윤평실은 두 아들과 세상살이를 함께하는 것에 커다란 기쁨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또 그러한 감동을 경험한 순간 그는 자신에게 전신화상이라는 상처를 입히고도 모자라 사랑하는 남편을 교통사고로 빼앗아간 세상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윤평실에게는 의상실을 찾아온 손님으로 인연을 맺기 시작해 그 후로도 만남을 이어간 많은 친구들이 있다. 그의 집은 친구들이 모이는 일종의 사랑방 역할을 했으며 그곳에서 웃음꽃이 피어나는 모습을 지켜본 시청자라면 누구라도 윤평실이 친구들과 사랑을 주고받는 사이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다. 윤평실은 은퇴한 다음부터 오랫동안 교통사고 환자를 돕는 자원봉사 활동을 꾸준히 실천했다.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활동을 이타주의라고 부른다. 이타주의는 단순히 남을 돕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또는 자신과 가까운 이들이 세상으로부터 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을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내주는 것을 말한다. 세상은 윤평실에게서 교통사고로 남편을 빼앗아갔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남편이 아닌 다른 교통사고 환자들을 꾸준히 보살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볼 때 윤평실이 먼저 떠나간 남편에게 연민의 감정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남편에게 연민의 감정을 느꼈더라도 세상을 떠난 남편을 위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는 이타주의를 통해 남편에 대한 연민의 감정을 다른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쏟았다. 연민의 감정을 세상을 위해 유익하게 쓴 것이다. 윤평실은 인터뷰를 하는 도중에 진정으로 환하게 웃으면서 화상의 상처로 가득한 자신의 얼굴이 예쁘다고 말했다.
그가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 엄마의 뭉개진 손이 세상에서 가장 예쁜 손이라고 믿는 두 아들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성형수술을 받는다고 해서 화상의 상처로 가득한 얼굴을 예쁜 얼굴로 바꾸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처럼 심리적 동화는 상상이 아니라 현실에서 마치 연금술과도 같은 효과를 보여준다. 이런 점에서 심리적 동화는 심리학적 연금술로 불리기도 한다. 화상의 상처로 가득한 얼굴과 뭉개진 손으로 자신의 삶을 일궈나갔던 그의 여정을 지켜본 사람이라면 그 누구라도 경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물론 윤평실 그 자신을 포함해서 말이다. 가슴이 이끄는 길을 따라가지 않을 이유가 없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기 상황에서 거의 비슷한 행동을 한다. 그저 압도당하는 것이다. 알려진 상식과는 다르게 불의의 사고로 차가운 물속에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의 95%는 저체온증이 아닌 공포로 인해 사망한다. 이들의 체온은 오히려 정상에 가깝다. 위기 대응 전문가들은 위기 상황에서 살아남는 것은 처음 1분 동안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말하는데, 압도당한 사람들은 아무런 대처도 하지 못한 채 익사하거나 공포로 인한 심장마비로 사망한다. 이러한 점은 정신적 위기에서도 마찬가지다. 만약 예기치 않았던 비극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그 일이 일어나는 순간 곧바로 정서의 나침반을 떠올리기 바란다. 지혜로운 전망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온갖 부정적인 감정들의 홍수 속에서도 기쁨, 희망, 믿음, 사랑, 감사, 연민, 용서, 경외감의 긍정 감정들을 함께 떠올릴 것이다. 물론 위기 상황에서 반드시 모든 긍정 감정들을 떠올려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그중 어떤 하나라도 생생하게 떠올릴 수 있다면 적어도 부정적인 감정들에 압도당하지 않을 수 있다. 우리의 내면에는 밤하늘의 별들만큼이나 다양한 감정들이 존재한다. 관계를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는 긍정 감정들은 북극성과 유사하다. 사실 전통적으로 밤하늘의 나침반 역할을 해왔던 북극성은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삶에서도 긍정 감정들은 가장 현저하게 드러나는 감정들은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마치 밤하늘의 별자리들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것처럼 인간의 모든 감정들 역시 최상위의 긍정 감정들을 중심으로 펼쳐진다는 점이다. 스티브 잡스는 2005년 스탠포드 대학의 졸업연설에서 우리는 가슴이 이끄는 길을 따라가지 않을 이유가 없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우리의 가슴에는 심장이 있고 심장의 언어는 바로 긍정 감정들이다. 인생을 항해할 때는 항상 마음속 정서의 나침반이 최상위의 긍정 감정들을 가리킬 수 있도록 준비해둬야 한다. 다만 이러한 정서의 나침반 작업은 반드시 비극적인 사건을 경험하기 이전에 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제 아무리 지적으로 영민한 사람도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해두지 않은 상황에서 예기치 않았던 끔찍한 일을 겪게 된다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부정적인 감정들에 압도당하기 쉽다. 반면 만약 끔찍한 일이 발생하기 이전에 정서의 나침반 문제, 즉 인생에서 전망의 문제에 관해 미리 생각을 정리해 둔다면 비상 상황에서 정신적인 혼란을 훨씬 덜 경험하게 될 것이다. 윤평실의 삶이 보여주듯이 인생에서 비극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의 비극을 이미 경험한 적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얼마든지 또 다른 비극을 겪을 수 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러한 끔찍한 비극 속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최상위의 긍정 감정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행복의 본질은 관계가 선사하는 최상위의 긍정 감정들을 경험하는 데 있고, 우리는 삶에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것 자체를 완벽하게 통제하지 못하더라도 최상위의 긍정 감정들을 경험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하다. 행복을 위해서는 최상위 긍정 감정을 느껴야 한다는 오늘 내용 어떠셨나요? 오늘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삶의 태도를 배우셨을 겁니다.
많은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통해 얻은 지혜이니 실생활에서 꼭 실천해 보시면 여러분의 삶은 분명 더 행복해질 겁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 삶을 더 풍요롭게 하는 지혜로 찾아올 테니까요. 구독을 해두시면 절대 놓치는 일이 없겠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인생책이었습니다.